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5일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6,000건 늘어난 27만 6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 2월 말 이후 가장 큰 증가분이며 시장 전망치 26만 2천 건도 크게 상회한 수준입니다.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곧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5일 로카트 총재는 스위스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견고해질 것이라며 곧 금리 인상이 적절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9월과 10월 기준금리 동결을 이끌었던 위험 요인들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로카트 총재는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5일 내놓은 가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올해의 성장률 전망은 1.5%에서 1.6%로 다소 높아졌습니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도 기존 1.5%에서 1.0%로 이전보다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완화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45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순이익은 11% 증가한 8억 9,600만 달러, 주당 이익은 33% 증가한 0.5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올해 9월 페이스북의 하루 평균 사용자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10억 1천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월 활동 사용자 수는 15억 5천만 명으로 14% 늘었습니다. 이로써 페이스북의 주가가 급등해 전통 산업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을 추월하며 시가총액 6위로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어제 글로벌 증시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자, 미국은 어제 주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유럽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아시아 주요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중국은 선강풍 기대감에 어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일본은 어제 또 우정그룹 상장에 힘입어서 이틀째 올랐습니다. 자, 각 나라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글로벌 증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자, 뉴욕 증시 어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0.02%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1%, 나스닥은 0.3% 가까이 내렸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뒤에 시장에 대응하겠다라는 분위기가 강했는데요. 이런 관망세에 더해서 어제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주와 원자재주가 약세를 보인 것, 그리고 실적 부진 여파로 바이오 헬스케어주가 부진했던 건 역시 시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럽의 주요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은 0.75% 하락했고요. 반면에 프랑스는 0.64% 올랐고 독일 닥스 지수는 0.39% 올랐습니다. 어제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주가 전체적으로 부진했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에 대한 경계심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어제 영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미국과 유럽의 주가를 부진하게 만든 요인 바로 유가였는데요. 국제유가 마감 상황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제유가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WTI는 2.4% 급락하면서 45.2달러 기록했고요. 브렌트유는 1.2% 내리면서 47.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원유 재고가 6주 연속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 어제 분위기 좋았는데요. 이 중국과 일본 증시는 잘 올랐지만 그 밖에 다른 아시아 증시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 1% 오르면서 3일 만에 19,00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수요일에 상장했던 일본 우정그룹 3사는 어제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간포생명보험이 13% 급등했고 일본 우정 3%, 유초은행은 6% 넘게 오르면서 일본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어제 상해 종합지수도 잘 올랐죠. 1.83% 오르면서 3,52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종가 기준 저점 대비 20% 넘게 오른 것입니다. 인민은행이 선전과 홍콩 증시 간 교차 거래인 선강통을 연내에 실시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증권주가 특히 급등했는데요. 상해종합지수의 신용거래 규모는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옐런 의장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에 홍콩과 대만 지수는 약보한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2,050선을 반납하면서 주춤했고요. 코스닥은 전형적인 전략 호강의 장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 하락 출발하는 이후에 결국은 상승 반전에 실패했는데요. 그래도 이 장 마감 직전에 낙폭을 많이 줄여가면서 0.16% 내린 2,04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일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코스닥은 다시금 힘을 내는 모습인데요. 어제 1.2% 오른 69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서 장 초반부터 마감까지 꾸준하게 계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제 다시 대형주에서 코스닥 중소형주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6.5원 오르면서 1,138원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11월의 첫 주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이 글로벌 증시의 방향이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 표정 또다시 궁금해집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와 전망, 글로벌 경제 교수님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겸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오정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시장의 예상치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4일에는 또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앞으로 나오는 지표가 좋을 경우 금리 인상이 연내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결과는 일단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제 6일인 오늘에 발표되는 비농업 부문 일자리 지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 리뷰에 더해서 오늘 발표될 지표 전망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이, 이제 고용 사정이 얼마나 개선될 것이냐 하는 것과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 옐런 의장 입장에서는, 두 가지 변수. 근데 그 고용 중에서는 실업률은 5.1%로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완전 고용 실업률이 5.0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근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건수가 8월, 9월 연속 14만 명대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간으로 오늘 한국 시간 내일 새벽이 되겠는데 내일 새벽에 발표될 10월달 신규 고용 건수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고용조사업체가 조사한 거 보면은 아마도 18만 명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9월달 14만 명에서 개선될 거다 얘기했는데 문제는 엊그제 발표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실업수당을 많이 청구를 할수록 고용사정이 안 좋은 건데 전주 대비 약 16,000명 증가한 27만 명 7만 6천 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신규 고용이 한 17, 8만 명만 넘었으면은 상당히 고용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현재 고용조사업체는 18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면서 내일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이걸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번 10월달뿐이 아니고 다음 FOMC가 12월 15, 16일이기 때문에 12월 6일에 발표되는 11월 고용지표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고용면에서는 이게 약간 좀 실업률과 신규 고용 건수가 약간 좀 서로 깔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변수인데 물가 상승률인데 이 물가 상승률이 근원 PC 개인 소비지 주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가가 하락하고 달러 강세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하나 이제 좀 발목을 잡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연준수 생각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은 대체로 한 1년 정도 뒤를 내다보고 1년 정도 뒤에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보고 지금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고용사 지표만 좀 좋게 나오면은 12월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번 옐런 의장이 지난 4월에 연방 하원 금융위에서 12월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12월 인상 확률이 56%까지 월가에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도 아마 12월 인상 가능성이 고용 지표를 봐야 알겠지만은 다소 한 50%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현재 전반적인 것은 올리더라도 소폭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도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 고용 같은 경우 18만 명 정도가 달성이 된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이 지표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이토록 또다시 강하게 불거지고 있는데요. 사실 또 그동안 나왔던 지표들로 봤을 때는 그동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초로 조금 더 연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이렇게 또 연준에서 강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12월에 정말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규 고용 지표 외에도 또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물가 상승률이고 그다음에 달러 강세인데요. 미국의 수출 증가율이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투자를 발목을 잡고 고용을 발목을 잡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수출을 더욱더 증가율을 현재 감소세인 수출 증가율을 더욱더 악화시킬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옐런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지난번 FOMC 성명서에서도 보면은 미국의 수출 문제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달러 강세에 따라 미국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는 옐런이 연내 한 번은 올리겠다라고 6월 달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준의 신뢰도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현재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근원 PC가 1.3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미뤄봤어요. 그리고 신규 고용 건수가 14만 명인데 아마 이번에 18만 명이 될지 여부가 관건인데 이런 걸 봐서는 사실상은 여러 지표를 볼 때 내년 초 정도로 넘어갔으면은 좋겠다. 왜냐면 이게 한번 잘못 올리면 말이죠. 그 충격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다가 다시 주저앉는 상황이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고 미국 경기뿐이 아니고 세계 경기 전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난 6월 달에 한 번 내뱉은 말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12월에 아주 소폭으로 올리고 내년 들어서 점진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전히 교수님께서는 금리 인상 내년 초로 연기하는 게 낫겠다라고 봐주셨지만요. 연준이 계속해서 연내에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말을 한 만큼 이 신뢰 차원에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에 더해서 달러 강세 여부를 조금 더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자, 또 이번에는요. 중국에서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 특별 인출권 편입 여부가 또 하나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4일에 있었던 IMF 회의에서는요. 이달 내로 편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위안화의 SDR 편입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 이제 요전에 잠깐 한 가지만 더 앞에 거 언급을 하면은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이 얼마나 발목을 잡는가를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하는 총재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경우에도 한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안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금리 올려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자본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무슨 대안이 있는 것인지를 시장이 납득할 만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설명 없이 미국의 금리를 올려도 안 올리겠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발목만 잡고 시장의 신뢰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역시 이번에 옐렌처럼 좀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위안화 SDR 편입은 이번에 사실상 4일날 엊그제 결정하려고 했다가 월말로 늦춰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SDR 편입이 다소 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SDR에 편입되어 있는 달러, 유로, 파운드에는 두 가지 특징이 하나는 모두가 다 자유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자본 거래에 대해서 자본을 완전히 자유화시키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환율도 엄격한 관리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자본 거래도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은 적격 투자자들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현재 중국의 무역 비중이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국과 거래하는 나라들이 위안화를 가지고 결제하면서 위안화의 거래 비중이 높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입하려고 하는 데 따라서 현재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미국, 영국, 일본, 유로 쪽에서 상당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 시진핑이 유럽을 한번 순방하면서 뭐 여러 가지 돈보대라도 풀고 했는데 그 사실은 이것 때문에 간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간 건데 일단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이 않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유럽을 공략하려고 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마 워낙 미국이 반대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의결권이 16.7%로 제일로 크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난항을 거듭하고 그래서 12월 말에 다시 한번 보자 이래 된 것 같은데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결제 비중만 높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글로벌 그 규범에 너무도 좀 떨어져 있는 국제금융 시장 면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이달 말에 열릴 IMF 집행이사의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SDR 편입이 일단은 미뤄졌는데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기존의 SDR 통화들에 비해서 위안화의 통제가 좀 많이 강하다는 점, 사실 또 위안화의 한계가 또 있는 만큼 이번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위안화가 SDR에 편입이 될 때와 편입이 불발될 때, 이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편입이 된다고 하면은 편입이 될 경우에는 당분간은 편입을 위해서 위안화를 지난번 평가 절하를 했는데 바로 며칠 전에 4일날 회의를 앞두고 평가 절산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위안화 약세를 가져가는 것을 중국이 조금 조심할 테니까 지금 현재 중국 제품과 한국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관계가 상당히 경쟁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수출에 좀 숨통이 트여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반면에 지금 현재 위안화가 SDR에 편입이 될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글로벌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통화 정책이나 환율 정책을 할 때 중국 인민은행의 정책을 고려해야 되는 일종의 지금 현재 달러나 엔화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위안화까지 고려해야 되는 우리가 통화 샌드위치 현상이 더 심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불발이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위안화를 더 절하 중국의 그 경기 지금 침체가 있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절하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한테 부담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가입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통화 샌드위치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또 앞으로 다가오는 제가 보니 가입이 된다 그러면은 좀 중기적으로는 국제금융 질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일본, 유로는 완전히 자본을 자유화시키고 자유변동 환율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여기에 그렇지 않은 국가가 들어오게 되면서 앞으로 국제금융 질서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71년 이후에 자유변동 환율제와 자본거래 자유화가 국제적인 규범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은 70년 이전까지는 고정환율과 자본거래 통제가 국제적인 규범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앞으로 국제금융 질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당국이나 혹은 여러 가지 그 수출하는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고려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안화의 SDR 편입, 이 국제금융에 대한 질서까지 바꿀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우리나라 상황도 조금 더 들여다볼까 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발표됐던 10월의 소비자 물가가 0.9%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전히 0%대 성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개선이 되면서 한국은행이 한동안 또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물가 정말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금리 동결 기조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이 10월 달에 0.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2개월째 여전히 0%대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9%를 기록하면서 이게 이제 뭐 약간 물가 당국에서는 조금 안도하는 기색이 보입니다만 그러나 계절 변동 조정 기준으로는 0.4%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재 유가 때문에 물가가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과 유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에는 2.3%인데 담배값 인상 부분이 0.6% 있기 때문에 결국은 1.7% 증가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한원의 물가 상승률의 목표는 2.5입니다. 이제 3%도 2.5에서 3.5 밴드 아닌데 여전히 그 밴드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이 지금 한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3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1.2%, 전년 동기 대비 2.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분기 성장률도 지난번 개인 소비 지출 진작 정책에 힘입어서 일부 증가를 하고 물가 상승률 0.9%가 나왔으니까 한원 입장에서는 금리를 뭐 더 안 낮춰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현재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연시키는 이 시간을 한원이 충분히 활용해요. 지금 뭐 경제가 지금 성장률이 뭐 1.2 뭐 이렇게 나왔지만은 빈사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전부 지금 너무 많은 기업들이 부실점이 올라앉고 있고 그래서 정말로 경기 진작을 위해서 좀 더 금리를 낮춰줘야 나중에 지금 한원 총재가 얘기하는 발언을 보면은 제가 조금 정말 우리 경제가 좀 답답한 부분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서 지금 시중에서는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자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거라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총재는 지금 금리를 안 내리는데 나중에 미국 금리를 올려도 우리는 안 올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금리를 안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시장에 대한 해명성 발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미국 금리가 자꾸 인상이 지연되고 있는 이 시점을 우리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좀 낮추고, 그 다음에 미국 금리를 올리면 자본 유출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좀 따라 올려주는, 우리는 스몰 오픈 이코노미,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향을 좀 운영을 했으면 좋은데, 아마 이번에 물가 상승률 0.9%, 성장률 1.2% 나온 걸 보고 막 금리를 안 내려도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한해 통화정책의 도대체가 기준은 무엇이냐? 미국은 선제적 지침이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실업률 5%, 물가 상승 2%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금리를 지금 0%를 유지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통화정책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다시 좀 생각해야 될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직전인 지금을 한은이 조금 더 활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한국은행도 역시 적절한 금리 정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자, 글로벌 경제 그리고 국내 경제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겸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오정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간 선물 시장 마감을 통해 오늘장 시초가 예상해보고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선물 옵션 전략가 오늘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야간 선물 마감 상황 어땠는지 그리고 자세히 짚어주시고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야간 선물 시장 종가는요 252.35, 정규 시장보다 약 0.08% 정도 내린 시장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코스피 환산으로 본다면 2040포인트에서 2045포인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전체적인 수급을 본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이 굉장히 큰 계약수를 매도를 했는데요. 약 한 435계약을 지금 순매도를 지금 돌아섰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와는 좀 사뭇 틀리게 269계약, 그리고 기간은 172계약을 순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규 선물 시장으로 좀 본다면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에서 미결제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아마 다음 달 12월 10일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관망세가 좀 지속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포지션 증가는 계속해서 좀 어제보다는 좀 있었으나 베이시스가 좀 약한 부분이 아마 다소 조금 안 좋은 모습이 좀 연출이 됐던 모습이 야간 선물 시황입니다. 네, 어제도 말씀하신 대로 소폭 코스피 조정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시초가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장이 좀 하락 반전을 하면서 좀 크게 좀 밀리지 않을까 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제 같은 경우는 한 2025포인트에서 2035포인트까지도 한번 밑꼬리를 달아주지 않나 그렇게 좀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은 예상 시나리오들은 한 2045포인트 근방까지도 약간의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일봉상에서 13일선과 21선의 어떤 지지 여부가 좀 있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시초가 형성을 본다면 2035에서 2045포인트 정도를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코스피 일봉상 2050포인트죠. 그런 부분에 지금 저항대 돌파가 여부가 되는데 아마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 10시 반부터 미국의 그 고용지표 부분이 발표되는 부분이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조금 리스크 확대 부분까지도 조금 여러 가지 편차익이 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투신권을 통해서 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가 계속해서 14일 거래 동안 지속이 된 부분도
일단 2050포인트 심리선을 지금 돌파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증시의 주도주 변화가 어떤 부분으로 좀 이루어질까, 이 부분을 좀 포커스로 좀 우리가 맞춰가야 될 부분인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수 회복주에 좀 우리가 관찰을 한번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소비재 그리고 식품 관련 업종별 섹터로 아마 포커스를 맞춰 보신다면 시초가에서는 업종별 순환의 구조는 있다라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시초가를 2030에서 2045포인트 정도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한다면 분명히 내수주에서도 분명히 좀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관망세를 보였던 가운데 2050선을 일단 저항선으로 두고 그만큼 오르기는 힘들다라는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투자 전략도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일단 국내 주식형 펀드의 환매도 계속해서 매도가 나온다는 부분도 일단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밤 10시 반부터 이제 발표되는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도 앞으로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우지수 업종별로 한번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둔다고 하면 에너지 업종이 어제 같은 경우는 1%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업종, 소재 업종, 기술 업종이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어제와는 사뭇 다른 금융업종, 산업업종이 소폭 상승한 모습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자산 선호도가 높았던 금 가격대가 온스당 1,104달러의 거래를 하면서도 약간의 좀 하락을 좀 보였는데,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채권 쪽으로도 조금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는 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눈여겨 좀 봐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제 미국의 실업률도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시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도 전월과 똑같은 5.1%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체적인 글로벌 이슈와 함께 국내의 어떤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안고 가는 국내 증시에 오늘 포커스를 좀 맞춰본다면, 일단 유가 관련 업종, 에너지 부분, 특히 이제 유틸리티와 헬스케어, 금융업종 부분에서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관찰 이렇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 200군 종목이 이제 일단은 3분기 실적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 즉 동력이 어떤 쪽으로 바탕을 갖고 다시 한번 우상향 방향으로 지수 회복 가능성을 갈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내수주 회복주에 관련된 부분들 이에 속해서 움직여질지 한번 관찰 이렇게 보시는 게 또 앞으로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 또 다른 숙제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앞으로 대형주가 상대적 우위를 감안한 시장 접근을 지속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을 잠깐 한번 본다고 하면 코스닥 시장도 단기적인 랠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한 5거래일 동안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많이 좀 상승률을 좀 보이지만, 앞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의 회복세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코스닥 시장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어닝 시즌을 맞춰서 변동성 확대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서 이동평균선의 어떤 지지라인과 계속해서 저항대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게 오늘의 좀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이 에너지 관련주들과 금융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야간 선물 시장 상황을 통해 시초가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일단 2050선을 하회했고요. 반면 코스닥이 전약 후강으로 아주 잘 올랐는데요. 어제 시장 전체적인 리뷰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어제 이 시장 일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은 더 약진을 보였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배경, 결국에는 글로벌 모멘텀의 소강 국면 내지는 소진 국면. 오히려 글로벌 어떤 그 이슈들에 대한 그 우려가 조금은 좀 더 확산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 여기서 뭐 외국인을 말씀을 드리죠. 외국인, 뭐 소규모이긴 하지만, 좀 매도세를 보였다라는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전반적인 어떤 그 혼조 양상들이, 우리 그 코스피 시장의, 약보합권, 마감을 이끌었던 그런 결과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강세, 상대적인 강세, 그 배경을 좀 살펴본다라면, 일단 뭐 지금 현재 3분기 코스닥 기업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3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한참 이제 그 본물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상황들에 따라서 특히나 그 제약주, 바이오주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조금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와주면서 제약 바이오 중심의 게임주까지 여기 좀 가세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이런 그 중소형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다시금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어제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코스닥 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결국에는 그 중국 증시의 지속적인 상승 부분. 뭐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해 지수가 어느덧 벌써 3,500포인트를 좀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제 역시 1.8% 상승을 하면서 상해 증시의 어떤 그 상승 방향성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대형주보다는 조금은 더 중소형주 쪽에 어떤 그 투자 심리를 회복을 시키면서 중소형주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수급 주체들의 패턴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기관들 매도로 지금 나서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매도세로. 외국인 역시 좀 소폭 매수. 일단 뭐 매수세가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 공격적인 어떤 그 매수 행보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장, 3분기 대형 주식들의 대형 종목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글로벌 모멘텀의 소강 이후에 시장은 어찌 보면 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시장으로 지금 현재 변해져 있다라고 해야 될 듯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죠. 그 산업별 빅딜들이 이제 그 우리도 미처 모르고 있는 뭐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미리 예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좀 대형주에 대한 어떤 그 구조조정이 특히나 산업별 뭐 M&A나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 가능성이 있는 업종군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좀 보수적인 견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어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대형주의 다소가 상대적인 약세, 중소형 코스닥 주식의 상대적인 강세를 만들고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어제 극단적으로 우리 시장 내에 표출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듯하고요. 이 부분 일단 뭐 오늘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이번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시장이 되겠는데 어제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들이 오늘도 전개가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에 힌트를 줄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어제 특징 업종들, 어제 특징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제 특히나 이제 그 3분기 기업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었다라는 부분들이 그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제약사들의 뭐 임상 실험 성공 얘기라든지 뭐 기술 수출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별 이슈들이 어제 시장 내에 많이 나왔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타깝게도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대형 호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장중에 나왔던 얘기였죠. 그리고 장 끝나고 확실하게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도 시장은 좀 한미약품의 주가는 약보합권을 면치 못했다라는 것.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한미약품을 필두로 해서 한미약품 관련된 어떤 그 펀드들에 대한 조사가 지금 이제 금감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미약품의 대형 호재에도 불구하고 어제 약세 마감을 만들었던 그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웅진싱크빅 좋은 소식 들려오고 있죠. 적자 사업 구조조정, 그 얘기 나오면서 앞으로의 사업 개편 얘기들, 그리고 이제 그 실적 개선세 이제 호재가 되면서, 10%가 넘는, 그런 급등 나타났었고요. 대화제약도 이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 보였습니다. 대화제약, 그 항암제 3인상 성공했다라는 그런 얘기. 이틀 연속 상한가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울러서 그 삼화제약도 마찬가지, 그 천식치료제 2인상 성공했다는 얘기로 상한가 마감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2%대 상승, 좀 그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장이 끝나고 물론 이제 그 실적 관련된 공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14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좀 다르게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발표를 그 지난번과는 다르게 장이 열리지 않는 증권 시장이 열리지 않는 토요일 날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4일 날 각 5파전 양상을 지금 벌려 나가고 있다는데 그 면세점 라이센스 갱신과 관련해서 물론 하나타임월드는 이와는 관련된 종목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만간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면세점에 대한 기대감 그럼으로써 이제 2% 상승 마감했다라는 그런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시장 리뷰 먼저 들어봤고요. 요즘 또 중국 증시가 대단합니다. 상해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어제는 또 3,5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4,000포인트 돌파를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해 증시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리 시장 내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다 이제 중국 펀드에 이제 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그 8월 26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800포인트를 이제 그 저점으로 해서 지속적인 어떤 그 상승 추세를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와 보고 있다. 그 이후 상승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한 20%대의 상승률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어제 3,522포인트 마감을 했죠. 어제 역시 1.82%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 일각에서는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민은행 총재가 이제 그 지난 5월달에 했던 얘기, 선강통 얘기가 다시금 새로운 얘기인 것처럼 어떤 좀 해프닝으로 좀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결국은 이제 그 오중전의 마무리, 오중전에 대한 그동안의 기대감 그리고 오중전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오중전의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이 지금 현재 중국 내 증권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중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세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산층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그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중고 성장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결국 중고 성장이라는 얘기는 6% 이상의 성장률을 고수해서 계속 이제 그 꾸준히 지켜나가겠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5% 정도의 성장률은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오히려 그 선강통이나 후강통이나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조금은 더 펀더멘탈 쪽에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중전에 긴 그림의 그들의 성장 정책을 결정짓는 회의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들 결국에는 중산층이 육성되고 친환경 정책을 써가고, 특히나 이번에 우리들이 이제 그 전격적으로 1가구 2자녀가 전격적으로 이제 그 허용이 되면서 육아 이슈, 교육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새롭게 결국은 이 2자녀 가구로 간다라는 것이 결국은 중산층을 두껍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 소비재, 특히나 필수 소비재 쪽보다는 오히려 저는 중산층을 강화한다라는 얘기는 오히려 내구 소비재 쪽에 어떤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내구 소비재 하면 오히려 IT, 가전제품, 전자제품과 이제 그 자동차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쪽에 대한 관심 계속 갖자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자녀 정책
정책이 이제 그 허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 쪽, 그다음에 육아 관련된 부분들, 일시적으로 이제 뭐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 보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어떤 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어제 또 이런 얘기 들었죠. 우유와 관련된 소식. 우리나라에 이제 우유가 넘쳐 흐른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중국이 또 다른 또 하나의 돌파구가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아울러서 가져봅니다. 네, 그러니까 오중전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관련 정책들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중국의 펀더멘털 자체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요즘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가 또다시 이 상반기에 좋았던 흐름을 보일지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이 중소형주 대응 전략에 더해서 오늘 전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 부분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첫 번째는 그 대형주 대외적인 어떤 그 모멘텀 내지 대외적인 이슈의 어떤 그 소진 상태, 소강 상태, 그리고 다가오는 12월 15일 금리 이슈에 대한 또 다른 이제 그 해석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대형주의 이제 그 상대적인 약세가 나타났었던 것, 대형주들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수급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중소형주 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여기에 더해져서 그 두 번째는 지금 현재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중소형주 쪽에 몰려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근데 해석을 해보면요.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하방으로도 생각을 우리가 안 해볼 수 없겠다라는 그런 얘기 아울러서 해볼 만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간단히 드렸었습니다. 대형주 다소간의 좀 밸류에이션의 부담 구간에 좀 들어가 있다. 지금 이제 대형주 기준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예상 PER이 지금 현재 12배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금 현재 상당히 높게 있는 그 12배, 16배 정도까지 지금 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지수 어느덧 690포인트를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다시금 일시적인 코스닥 시장의 강세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겠다. 오히려 시장은 시속 게임이 계속된다라는 그런 생각 가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은 어쨌든 중소형주의 변동성을 즐기실 분은 즐기시고 오히려 유의할 분은 유의하시고 이런 이제 그 선택적인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거꾸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결국은 연말이 지나가고 앞으로의 시장은 대형주가 계속적으로 유리한 시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배당이랄지 주주 친화 정책이랄지 그리고 기업소득 환류세 이런 전반적인 부분 배당을 늘리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반면에 대형주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지금 밑에서 지금 받쳐주고 계속 조성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글로벌 유동성의 소강 국면이다라는 그런 견지 속에서 오늘 역시 어제와는 다르지 않게 어제와 비슷한 양상으로 중소형 개별 종목, 개별 이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중심점의 3분기 실적 이에 따른 희비 교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 분명한 것. 중소형주는 지속적인 어떤 그 매수의 형태가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이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중소형주 3분기의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아주 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신승용 대표님은 계속해서 이 대형주의 환경이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이어가 주셨네요. 참고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오늘 시장 투자 전략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가운데 연말까지 대외적인 이슈에 따라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일단 코스닥이 지금 계속해서 잘 오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멘토님께서 주신 종목인 부강약품도 역시 어제 잘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시금 중소형주가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오늘도 현명한 대처 방법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 경쟁 측면으로 인해서 지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죠. 최근 들어서 지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이번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 상승한다라고 누차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난번에 코스닥 지수 61선에 대한 저항을 맞고 떨어질 때부터 저항이 지지로 전환이 되는 과정들이 생긴 이후에 추가적인 그런 상승의 모습들. 결국 이제 어제도 좀 말씀 좀 드렸던 것이, 코스닥 지수 지금 8월 달부터 지금 11월 달까지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610포인트에서 700포인트 이 사이에 박스권에 지금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은, 이 박스권 돌파형이 나올 것이다. 그것에 대한 이제 섹터별 상승은 그동안 지수를 이끌었던 제약바이오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지수 상승적인 부분들은 박스권 상단 구간이 되겠죠. 730포인트까지는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자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많은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상승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어제 이제 마감 후에 이제 한미약품에 대한 공시가 이제 나와줬죠. 기술수출에 대한 부분들, 시간에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오늘 많은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승하기 위한 조건들을 좀 말씀을 드릴 때, 셀트리온보다는 한미약품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워낙 50만원대 이상권에서 강하게 치고 가는 그런 상승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재료 노출이 된 상황에서, 글쎄요, 일단 오늘 뭐 상한가 출발이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상한가에 안착한 이후에,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한미약품의 주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의 급등락이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섹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변동성 확대에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특히나 이제 물려 계신 분들, 메디포스트라든지 녹십자, 종근당 바이오, 요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대형 섹터에 매수해서 이제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좀 많으신 걸로, 종목 특허스를 통해서도,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보다는 홀딩 관점을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지속적인 추가 매수 관점, 말씀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가지고 계셔서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이번 상승 파동에서 반드시 포지션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단 홀딩 관점 보시면서 한미약품에 대한 변동성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누차 말씀 좀 드렸지만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연말과 내년 초에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에 이제 나왔죠. 하지만 이제 기타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재료적인 부분들 연말과 내년 초에 몰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항시 종목별로 정리하실 때 그냥 상승한다고 무턱대지 마시고 재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부터 체크하시면서 포지션 임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위메이드가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가를 좀 줄줄이 하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죠. 많은 증권사들이 목표가 하향한 이후에 주가의 하락폭이 좀 나왔던 그런 모습들. 하지만 이제 실적 발표 날도 좀 그랬지만은 전일도 아랫꼬리를 좀 달면서 지속적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일단은 11월 달에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의 슈팅이 바닥권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저점을 라인을 지지하고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현재 기술적인 부분들로 하더라도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61선을 저항으로 맞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저항이 지지로 전환이 됐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 시간이 조금 필요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이 동안에 전저점 이탈에 대한 부분들 손절선을 잡으시고 잘 관찰하시면서 어제 사실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어제 개인들이 상당히 매도 쪽으로 많이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용 물량들 좀 많이 쏟아져 나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단기 물량들이 정리된 듯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벼워진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전저점에 대한 유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자
하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이제 부강약품 같은 경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5% 정도 상승권역이 좀 들어온 그런 모습이었죠. 부강약품, 그동안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부강약품도 함께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자, 일단 뭐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상승 출발이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제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한미약품의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한 2% 정도 넘게 상승 마감한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세 출발할 것으로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종목 또한 오늘 같은 경우 상단 저항이 되겠죠. 121선 돌파 여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제 이제 사실은 이제 기관들에 대한 많은 매수 창구에서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시 또한 기관들의 매수세 체크하시면서 121선 돌파 여부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지수적인 측면들 어제 이제 말씀 좀 드렸지만은 지금 구간에서 이제 상승과 하락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 더 나올 그런 구간입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약세 구간, 그러니까 맞고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이제 거의 지금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2040에서 2060포인트, 그러니까 단기 지금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단기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평선들이 조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구간부터는 조금씩 점진적인 그런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 자, 해서 점진적인 상승이 조금씩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연말로 갈수록 종목별에 따라서 배팅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 중이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수익을 즐기시는 전략, 그리고 손실 중인 종목들은 추가 매수 여부 잘 판단하시고 매일 밤 10시에 하는 종목 특화수에서 많은 진단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활용하시고, 자,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자, 마무리 잘 하셔서 주말에는 비 온다고 하는데 주식 잊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나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장 상승 여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처 방법에 더해서 종목 AS까지 자세히 알아봤죠.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덕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어제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였던 가운데 우리 시장 곧 어떤 모습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개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